2025년 봄. 겉보기에는 평범한 아침, 유럽의 한 주요 에너지 센터에서 공간에는 여전히 기계들의 익숙한 소리가 울려 퍼지고 모든 것이 평온하게 가동되고 있었다. 단 3명의 인간 때문에, 그리고 한 세트의 특수장비 때문에 이곳은 몇 분 후 지도에서 사라지게 된다. 시계가 정확히 오전 10시 18분을 가리킬 때 짧고 단호한 명령이 울려 퍼졌다. 미사일 발사. 단 4글자의 명령은 즉시 전송되었고 대기 중이던 히마스 포대에 도착했다. 그것은 오랫동안 축적된 파괴력의 시작이었다.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된 힘이었다. 히마스는 일반 로켓포가 아니다. 6윤 트럭 셰시에 장착된 무게 16톤의 강철 덩어리다.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전체 시스템은 즉시 전투태세에 들어갔다. 4개의 유압다리가 튀어나와 땅에 깊게 박히며 발사대를 바위처럼 단단히 고정시켰다. 운전병은 절대 시동을 끄지 않았다. 그들 모두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철수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라는 것을. 그 시간이 지나면 적의 반격 화력에 노출될 위험이 거의 확실해진다. 조종석 안에서 지휘관은 시스템의 두뇌를 주시했다. 통합 화력 통제 패널. 화면에는 모든 데이터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위성에서 전송된 GPS 위치 신호부터 비바람까지 갱신되는 최신 기상정보, 암호화되어 전송된 목표 좌표까지. 모든 것이 냉정하고 정확하게 처리되었다. 그리고 하나의 발사 명령으로 통합되었다. 6연장 발사관 안에는 정밀 유도미사일 2발이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컴퓨터는 모든 세부사항을 계산했다. 구도 비행시간, 어느 미사일이 먼저 떨어질지였던 방식이 최적일지. 특히 이들은 일반 탄두가 아니었다. 각각 90kg의 특수장갑 관통 폭약을 담고 있었다. 견고한 목표를 파괴하기 위해 고안된 것. 더 중요한 것은 발사 후 방치형이 아니라는 점이다. 각 미사일은 GPS 수신기와 관성 유도 시스템이 장착돼 마치 눈과 두뇌를 가진 듯 했다. 지능적으로 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미사일은 스스로 궤도를 수정할 수 있었고, 이중 안전장치 덕분에 목표 명중 오차는 최대 15m에 불과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에서도. 이처럼 복잡한 기술의 성과였지만 조작은 매우 단순했다. 포스의 임무는 결국 단 한 번 버튼을 누르는 것. 그 이후 모든 것은 컴퓨터가 담당했다. 한도 계산, 발사 시점 선택, 심지어 2발이 같은 순간 명중하도록 밀리초 단위로 조정했다. 그렇게 쌍중 타격 효과가 정확히 만들어졌다. 차갑고도 끔찍하게. 오전 10시 18분 포수의 손가락이 단호하게 발사 버튼을 눌렀다. 첫 번째 미사일은 굉음을 내며 발사관을 뚫고 날아갔다. 꼬리에서 거대한 불꽃이 뿜어져 나왔다. 추력은 무려 45톤이 넘었다. 분출된 기체는 유도판에 부딪히며 양옆으로 흘러넘쳤다. 강력한 반동을 만들어냈다. 그 힘 때문에 무거운 히마스 발사대조차 조금 밀려났다. 마치 강철 채찍에 후려 맞은 듯 했다. 탄두는 끔찍한 속도로 가속했고 불과 몇 초 만에 시속 약 700km에 도달했다. 믿기 힘든 속도였다. 15초가 지난 뒤에야 두 번째 미사일이 뒤따라 발사되었다. 그 시간차는 우연이 아니었다. 정밀한 계산의 결과였다. 2발은 전혀 다른 궤도로 날아갔다. 적방공 레이더를 혼란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결국 같은 순간 목표에 도달하도록. 그것이 파괴의 순간이었다. 창백한 새벽빛 속에서 뒤에 남긴 불길의 궤적, 미사일들의 자취가 하늘에 선명히 새겨졌다. 그 사이에 히마스 포대는 이미 철수를 시작했다. 발뒤꿈치에 불이 붙은 듯 신속하게. 운전병은 기어를 4단에 넣고 유압 다리는 슥슥 소리를 내며 접혔다. 90초도 채 지나지 않아 방금 목표를 타격한 강철 괴물은 이미 예정된 경로를 따라 미친 듯이 달려갔다. 발사대가 세워졌던 자리에는 깊게 페인바크의 자국만이 남아있었고 공기에는 로켓 연료의 타는 냄새가 맴돌았다. 공기 속에 맴돌았다. 서서히 사라져갈 때 수스가스 처리 공장, 러시아 영토 깊숙이 위치한 곳은 여전히 완전히 다가오는 재앙에 대비하지 못했다. 하늘 위에서 현대전의 두 사신은 정밀 타격의 고전적인 교훈을 다시 보여주고 있었다. 그들은 음속의 3배 속도로 공기를 갈랐다. 굉음을 내며 컴퓨터가 그려낸 험난한 궤도를 따라 매 초마다 내부 제어 시스템은
수백 번의 미세 조정을 수행했고 눈에 띄지도 않을 만큼 미세하게 오직 보장하기 위해 마지막 낙하 단계에 들어설 때 그 정확도는 레이저와 다름없었다. 선두탄은 약 700m 상공에 도달한 뒤 갑자기 급강하했다. 공중에서 수수공장의 중심부를 잠그며 그 GPS 수신기는 여러 위성 신호를 손쉽게 포착했고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았다. 매 초마다 위치가 재검증되며 목표는 더욱 정확해졌다. 하지만 GPS만으로는 부족했다. 결정적 순간에는 강력한 백업이 필요했다. 탄두 내부의 관성 유도 시스템이 바로 그것이었다. 작은 박스 안에는 속도계와 자이로스코프가 탑재되어 있었다. 지치지 않는 감시자처럼 작동하며 가장 작은 속도와 방향 변화를 철저히 추적했다. 이 시스템은 전자교란의 면역이었고 가짜 신호에 속지 않았다. GPS와 관성 유도가 결합되자 적이 재밍을 시도하더라도 이 죽음의 전령의 궤도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궤도는 교묘히 직선 비행을 피했고 지형 뒤에 숨어들며 레이더의 사각지대를 이용했다. 한 발은 조용히 북서쪽에서 접근했고 다른 한 발은 북동쪽에서 따라갔다. 양면 협공 전술이었다. 수스 방어망의 약점을 치명적인 약점으로 바꿨다. 주변 방공 전력이 부족해 대응할 틈조차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왔다. 두 발의 미사일은 끔찍한 속도로 급강하였다. 분당 약 290m, 즉 분당 60피트에 해당하는 속도로 하늘은 찢겨나갔고 재앙은 눈앞에 닥쳤다. 이론적으로는 러시아 방공군에게 요격 기회가 남아있었다. 그러나 이 미사일의 무시무시한 속도 변화와 극도로 작은 레이더 반사 면적, 그리고 마지막 단계의 교묘한 기동 능력은 결국 거의 완벽한 3중 방어막을 형성했다. 그 결과 요격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마지막 30초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탄두 내부의 근접 신관이 자동으로 작동하며 소형 레이더가 남은 거리를 끊임없이 측정했다. 동시에 컴퓨터는 광기처럼 계산을 거듭했다. 최적의 폭발 고도를 찾기 위해 오전 10시 20분 두 발의 미사일은 동시에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다. 내부 컴퓨터는 신호를 초당 무려 50번 처리하며 위성으로부터 위치 데이터를 받아 정밀하게 자세를 조정했다. 목표는 단 하나, 탄두가 정확히 지정된 GPS 좌표에 명중하는 것. 오차는 용납되지 않았다. 단 한 번만 맞으면 시설 전체가 즉시 마비된다. 그 사이에도 강 미사일은 굉음을 내며 스스로 돌진했고 내부에는 약 200파운드의 파괴력이 실려 있었다. 즉 90kg이 넘는 고성능 폭약이 폭발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히마스가 현대전장을 재정의하는 생생한 증거다. 더 두려운 것은 그 200파운드의 폭약이 무작위로 채워진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정밀하게 배열된 성형작약 구조였다. 견고한 목표를 관통하도록 설계된 것. 비밀은 원뿔 모양의 붉은 구리 라이너에 있었다. 폭약이 기폭되면 그 구리층은 순간적으로 눌려 납작해졌다. 충격파에 의해 순간적으로 액체화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분출되었다. 초속 100m가 넘는 속도로 그 초고온 제트는 순식간에 철근 콘크리트 벽을 관통할 수 있었고 두께는 거의 1m에 달했다. 또는 약 60cm 두께의 강철 장갑판도 마치 뜨거운 칼이 버터를 가르듯 쉽게 뚫었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폭약 덩어리 바깥에는 성형 파편 껍질이 더 씌워져 있었다. 그 안에는 180개가 넘는 작은 강철구가 장착되어 있었다. 금속 제트가 목표를 꿰뚫은 순간 이 강철비는 엄청난 힘으로 쏟아져 나왔다. 주변 반경 15m를 모조리 쓸어버렸다. 마치 먼저 구멍을 뚫고 곧바로 거대한 산탄총을 쏘아넣는 것 같았다. 이 탄두는 또한 임무에 따라 다양한 폭발 모드로 설정할 수 있었다. 수스 같은 시설을 공격할 때 가스가 가득한 폭발 위험 지역에서는 지연 폭발 모드가 유일한 선택이었다. 즉 탄두가 외벽을 뚫고 깊숙이 침투한 뒤에야 폭발하는 방식이었다. 그때야 최대 파괴력을 낼 수 있었다. 심지어 폭발은 충돌 후 0.5초까지 지연될 수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뛰어난 관통 효과를 보장하기에 충분했다. 더 무서운 것은 폭약 속에 마그네슘 분말이 섞여 있었다는 점이다.
평범해 보이는 이 금속은 점화되면 섭씨 100도의 열을 발생시킬 수 있었다. 그 불길은 모든 가연물을 태워버릴 수 있었고 탄두가 뚫어낸 구멍 속에서 치솟았다. 그때 수수공장 배관 내부에는 무려 300만 입방미터의 가스가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불꽃 하나만으로도 그 거대한 가스 덩어리는 순식간에 초대형 폭탄으로 변했다. 러시아 방공군이 몇 초 안에 기적을 이루지 않는다면 마지막 순간은 다가왔다. 그렇지 않다면 이 정밀 유도 탄두의 특별한 설계는 이곳을 단 30초 만에 지상의 지옥으로 만들 것이다. 오전 10시 19분 러시아 방공 레이더가 마침내 두 개의 작은 점을 포착했다. 화면 위에 죽음의 그림자였다. 제76방공 부대가 맡고 있었는데 수스 지역의 중요 목표를 방어하는 임무였다. 이때 반응할 시간은 고작 45초도 남지 않았다. 그들은 순식간에 복잡한 절차를 완료해야 했다. 탐지 추적부터 목표 고정과 요격 발사까지. 다음 장면은 마치 교과서 속 장면 같았다. 현대 무기가 전통 방공망을 어떻게 압도하는지 보여주었다. 가장 먼저 불청객을 감지한 것은 S400 조기경보 레이더였다. 수스에서 남동쪽으로 약 15km 떨어진 곳에 배치된 거대한 회전식 안테나는 이론상 400km 밖의 목표도 탐지할 수 있었다. 실제로도 두 개의 작은 점을 포착했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끔찍한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포착과 목표 고정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다. 왜냐하면 설계 단계부터 그 미사일 GMLRS는 레이더 반사 면적을 최소화하도록 최적화되었기 때문이다. 레이더 화면 속 신호는 겨우 보일 정도였고 큰 새 한 마리와 다르지 않았다. 게다가 속도는 너무 빨랐다. 비행 궤도는 낮게 유지되다가 마지막에는 지면에 붙었다. 레이더 요원들이 눈을 부릅떠도 신호는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다. S400 시스템의 컴퓨터는 점점 혼란에 빠졌다. 두 발이 막판에 연속적으로 진로를 바꾸자 추적은 끊기고 다시 잡았다가 또 놓치기를 반복했다. 충돌까지 남은 시간은 30초뿐이었다. 러시아군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요격 명령이 발령되었다. 성공 확률이 극히 낮음에도 불구하고 48N6 요격 미사일 두 발이 굉음을 내며 하늘로 솟구쳤다. 이론상 마하 6까지 도달할 수 있었고 65kg의 파편탄두를 실었다. 목표에 접근해 파편으로 갈갈이 찢는 방식이었다. S400은 동시에 여러 목표를 상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지만 전장의 현실은 훨씬 더 가혹했다. 초고속 기동미사일을 상대하려면 초고속 기동미사일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탐지와 추적부터 계산 요격 발사까지 S400 시스템은 최소 60초가 필요했다. 하지만 이때 남은 시간은 고작 45초였다. 두 발의 요격 미사일은 아직 가속 중이었고 상승하려 애쓰고 있을 때안을 위해서는 GMLRS가 이미 마지막 회피 단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미세한 궤도 조정을 반복했고 시간차는 100만 분의 1초 단위였다. 비행 궤도는 완전히 예측 불가능해졌다. 러시아 쪽 컴퓨터는 반응할 틈이 없었다. 밀리초 단위의 속도 경쟁 속에서 거리는 좁혀졌지만 의미가 없었다. 방공 지휘관을 더욱 무력하고 분노하게 한 것은 양방향 협공 전술이었다. 두 발의 미사일이 직각에 가까운 두 방향에서 돌진해왔다. S400은 병력을 나눠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다수의 공격으로 방어 체계를 압도하는 포화 공격 방식이었다. 숫자로 제압하는 방식이었다. 혼란 속에서 마지막 20초가 흘러갔다. 근거리 방공포 발사 명령이 떨어졌다. 명령은 즉시 실행되었다. 두 기의 판치르 시스템이 즉각 반응했다. 미사일과 포가 동시에 불을 뿜었다. 30mm 기관포가 발사되었다. 분당 수천 발의 속도로 탄환이 목표를 향해 퍼부어졌다. 하늘엔 불의 그물이 쳐졌다. 판치르는 원래 순항미사일과 탄도탄을 요격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이번 상대는 시속 700km로 날아왔다. 그 속도는 짧은 반응 시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유는 너무 사치스러웠다. 두 발의 미사일은 불의 그물을 스치듯 지나갔다. 마치 번개 두 줄기처럼 복수하듯이 망설임 없이 수수공장으로 돌진했다. 그 순간 러시아의 방공망은 무너졌다. 정밀 공격 앞에 완전히 굴복한 것이다. 오전 10시 20분 첫 번째 HIMARS 미사일이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떨어졌다.
그것은 수스의 중앙처리구역을 직격했다. 90kg 특수탄두가 최종 속도 시속 3000km로 돌진했다. 철근 콘크리트 벽을 손쉽게 찢어냈다. 마치 달군 칼이 버터를 가르는 듯했다. 성형작약에서 나온 치명적 금속 제트가 깊숙이 파고들었다. 압축 장비의 핵심부를 꿰뚫고 마침내 폭발했다. 불길이 순식간에 치솟았다. 가스 처리 시스템의 심장을 삼켰다. 이곳의 압축기는 대기압의 75배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 압력이 충격파는 초속 8km로 퍼져나갔다. 고압가스 배관은 종이장처럼 찢어졌다. 그리고 수천 입방미터의 저장 탱크가 산산조각 났다. 불과 몇 초 만에 막혀있던 가스가 댐 붕괴처럼 터져나왔다. 공장을 순식간에 뒤덮었다. 재앙의 규모가 즉시 형성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서막이었다. 첫 번째 폭발의 혼란과 가스 누출이 극에 달한 지 불과 15초 뒤, 두 번째 미사일이 외과용 칼날처럼 돌진했다. 중앙 제어 건물을 정확히 꿰뚫었다. 탄두는 지연 폭발 모드로 설정되어 있었다. 견고한 외벽을 뚫고 감시와 데이터 수집 구역에 침투한 뒤 중앙 제어실 한복판에서 강력하게 폭발했다. 천지를 흔드는 폭발음이 울려 퍼졌다. 유일한 두뇌, 즉 비상모드를 작동시킬 수 있는 장치가 사라졌다. 그 15초 간격은 우연이 아니었다. 군사 엔지니어들의 정밀한 계산의 산물이었다. 첫 번째는 처리구역을 파괴해 치명적인 연료를 방출했고, 두 번째는 곧바로 뒤따라 중앙 제어실을 박살냈다. 모든 통제 장치를 파괴해 비극을 막을 길이 없게 했다. 그 뒤에 일어난 일은 죽음의 교향곡과도 같았다. 차갑고 냉혹한 물리법칙이 지배했다. 유출된 가스는 순식간에 공기와 섞였다. 45초도 안 되어 파괴된 공장구역 전체가 최적의 폭발 농도에 도달했다. 두 번째 미사일의 불꽃은 운명의 성냥개비가 되었다. 거대한 연료 저장소에 불을 붙였다. 이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었다. 그것은 단순한 화재가 아니라 거대한 화학 폭발이었다. 초음 속 불길이 지나가는 모든 것을 쓸어버렸다. 생명과 물질을 모조리 파괴했다. 충격파는 널리 퍼져 수 킬로미터를 가로질러 휩쓸었다. 멀리 떨어진 민가의 유리창까지 산산조각 났다. 폭발음은 하늘을 울렸다. 100km 떨어진 지진 관측소도 이를 뚜렷하게 기록했다. 폭발 위력은 TNT 50톤에 해당했다. 진동 강도는 리히터 2.1에 달했다. 폭심지의 온도는 불과 1분 만에 섭씨 800도 이상으로 치솟았다. 그 지옥의 용광로 속에서 강철은 붉은 액체 금속으로 녹아내렸고, 콘크리트는 가루가 되어 흩어졌다. 지하의 복잡한 가스 저장 탱크 시스템은 차례차례 폭발했다. 연쇄적으로 각 폭발은 불길에 더 많은 연료를 보탰다. 불바다는 점점 더 격렬해졌다. 단지 두 발의 미사일로 총 318kg도 안 되는 정밀 유도탄두로 5분도 안 되는 시간에 가치 $10,000,000의 거대한 공장이 15년 동안 운영되며 러시아의 에너지 혈맥이라 불리던 시설이 붉은 잔해로 변해버렸다. 죽음의 열기는 여전히 타올라 수스 가스 처리 공장의 영원한 종말을 알렸다. 수스의 이야기는 불과 연기 속에서 끝났지만 그 여운은 큰 교훈을 남겼다. 기술의 힘이 파괴에 쓰인다면 더 많은 어둠을 불러올 뿐이다. 그러나 올바른 곳에 쓰인다면 아마 다른 미래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 더 인간적인 인류의 미래를 위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다음 분석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